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가계부채에 관한 주제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IMF가 경고하고 있고 IIF 국제금융협회에서도 경고하고 있고 OECD도 경고하고 있고 월드뱅크도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위나 또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문제를 정말 비상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분주한 준비를 하고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그 정치적 공방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가계부채 이 현상을 어떻게 짚어야 되는지, 가계부채는 정말 터질 것인지, 만약에 터진다면 어떤 부분이 약해서 그 약한 고리가 무엇이어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질 것인지, 터진다면 정말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추이를 보시면요. 23년 대략 한 4월 정도, 4, 5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 주담대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기타 대출, 뭐 신용대출이 가장 대표적이죠. 신용대출은 오히려 아직도 줄고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고점을 향해서 치켜 올라갈 때가 이때거든요. 시중금리가 높을 때가 22년 말 23년 초 이때가 기타 대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지금도 감소세라는 거예요. 0 밑에 있죠. 마이너스예요. 근데 주담대의 경우에는 매우 강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팩트죠. 실제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좀 들여다보시면요. 이제는 어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어나나 이걸 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은행의 경우 최근 7월, 8월 5.9%, 5.9조 그리고 8월 6.9조 크게 증가해요. 근데 자 보시면 이금융권은 이게 세모가 이 자료가 제가 금융위원회 정부 자료이기 때문에 정부 자료는 참고로 이 증감을 표현할 때 플러스는 증가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안 쓰고 세모로 표현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정부 자료는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팩트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모 표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보세요. 다 줄죠. 제2금융권 중에는 상호금융이 있고요. 상호금융이 전반적으로 주는데 신협도 마이너스, 농협도 마이너스, 수협도 마이너스, 산림조합도 마이너스, 새마을금고도 마이너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저축은행도 8월 들어 마이너스. 근데 보험사가 크게 늘고요. 뭐 여전사는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제외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을 1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것처럼 우려하고 그게 정말 세계 주요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를 경고하고 있듯이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결국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높은 금리 속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이자 상환에 대한 어떤 허덕임,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감, 가계는 정말 짓눌리는 거죠.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그거죠.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 소득은 떨어진다. 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래서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오른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인데 거기에 이자 상환 부담마저 가중되니까 사실 이 가계의 부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쵸? 자영업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매출이 없어요. 근데 뭐 물건값, 뭐 각종 소재값,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쌀 가격 오르고 정말 뭐 임차료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자영업자 여러분은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자 상환 부담도 가중되죠.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매출이 늘어야 빚을 갚죠. 빚을 갚는 능력도 없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돼요. 근데 정작 보시는 것처럼 국내 5대 은행이죠. 5대 은행의 실적을 보시면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그러니까 은행이 영위하는 이익이 하나가 이자 이익, 두 번째가 비이자 이익인데 물론 절대적인 비중이 이자 이익입니다. 근데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3분기에. 그 5대 은행들의 이자 이익만 10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마저도 2분기보다도 증가해요. 5대 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비이자 이익이 대략 뭐 6%에서 24% 가량 되죠.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죠. 비즈니스 구조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냥 쉽게 딱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5에서 20%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절대적인 이자 이익이 절대적으로 약 한 85% 가량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이자이익이 KB국민은행 3조 800억 원, 신한은행 2조 7,600억 원, 하나은행 2조 3,500억 원, 우리은행 2조 1,800억 원, NH농협은행 2조 1,400억 원.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기준금리 동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된다면 기준금리 동결이 맞다 아니다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된다면 은행 입장에서의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안 늘어요. 그쵸? 근데 소위 가산금리를 높게 측정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인 거예요. 이 가산금리가 바로 이익인 거예요. 이자 이익인 거예요. 기준금리가 동결되니까 은행은 추가적으로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마련된 자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축금리를 많이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왜? 자본 조달하는 그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저축을 유인해서까지 굳이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저축을 유인해서 해가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기준금리가 높다면 그렇겠지만 자 이게 지금 최근의 가계부채 추이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더군다나 이 가계부채가 무엇을 중심으로 늘었나 이걸 많이 드렸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가계대출이 23년 4월, 5월, 6월, 5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7, 8, 9, 10월 현재까지도 11월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가계대출과 관련된 데이터는 8월까지가 한계예요. 마지막 데이터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8월까지만 보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택 거래 동향을 보면 네 아마도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겠구나 상상이 갑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22년 12월까지 인상하다가 지금 6번 이상 연속으로 동결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이미 22년 10월 정도에 정점을 찍고 그때보다는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예금은행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비은행 대출금리도 다소 떨어지고 있죠. 그때보다 떨어지면서 이때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이해가시죠? 금리가 올라갈 때 가계대출이 좀 줄어들다가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년 6월 이후로는 다시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면서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영업이익을 많이 갖고 상대적으로 이 가계는 대출을 많이 짊어지고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환 부담이 커지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적인 이 가계부채의 증가의 배경은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부동산 시장과 연동시켜서 말씀드려야겠죠. 금융시장에서의 이 현상을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현상과 연동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미분양 주택 건수를 즉시 분석해드렸죠.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 23년의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인데 빨간색 보세요. 그러니까 2022년이 하늘색입니다. 22년과 23년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22년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5월까지 다소 늘어나는 추이였다가 6월부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들죠. 매매 거래가 많이 꺾입니다. 꺾이다가 23년으로 넘어가죠. 1월, 2월, 3월 이후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22년보다는 매매 거래량이 확연히 역전된 채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두 개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대리 변수로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난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매수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반등한다. 가격의 반등 여부를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여부를 진단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시면 23년 7월 말을 기점으로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집값은 7월 말일을 기준으로 완만한 반등세, 강보합에 가까운 그런 반등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의외로 전세 가격 증감률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전세 가격 증감률이 더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0.08%,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지만 전세담보대출 규모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전세 거래량도 늘어나고 전세 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보다도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확인하듯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처럼 가계부채 문제는요, 첫 번째는 규모에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근데 명확히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규모가 22년까지 증가하다가 22년 중반 이후 금리 치켜 올라가면서 가계부채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증가하는 현상은 23년 중반부터 강한 상승인 거예요. 강한 증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강한 증감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23년 보시면 23년 중반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불을 붙는 거, 불 붙듯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오히려 떨어지고는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현상, 이게 팩트예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연도별로 늘어난다가 아니라 22년의 가계신용 규모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규모 면에서 23년이 22년보다는 줄었지만 23년 중반부터 다시 늘고 있으니 이게 다시 1900조 원에 가깝게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 규모 면에서 본다면 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듯이 우리나라만의 이 시장의 특성이 뭡니까? 전세 시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아마 두 개 나라가 전세 제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세 보증, 근데 주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인 거죠. 근데 전세 보증금도 부채잖아요. 전세 보증금도 부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도 포함한 가계부채 규모를 본다면 3천조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가계부채 구조를 보면 절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많은데, 그거 외에 개인 사업자의 어떤 대출과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그 가계부채 규모는 뭐 3천조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 하나, 규모가 과다하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증가 속도입니다. BIS에서도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보시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나 라는 것을 다른 주요국들과 쭉 비교해 봤는데, 이 비교 대상 국가보다 가계대출 비율이 높고, 그 비율이 상승하는 속도도 가장 가파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나라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특이한 나라다.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의 구조를 보고 특이한 나라다, 볼 수 없는 형태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가계부채 문제의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상환 능력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환 능력은 주로 DSR로 표현을 하는데, DSR이 뭐예요? 여러분, 연소득, 가구당 연소득을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이다, 만약에. 그리고 한 가구의 가구 소득이 1억 원인데 연간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채무상환 비율 DSR이 10%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떤 거예요? 분모가 소득, 분자가 원리금 상환액인데, 분모가 줄어들면, 소득이 위축되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죠. 또 그 다음 분자,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 현상인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현상 때문에 분모는 흔들리고 분자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 그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 문제는 뭐죠? 주로 연체율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한없이 떨어지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현상까지 가미됐고, 이런 연체율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하잖아요. 가계부채 문제 있으면 규모의 문제 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돼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돼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근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환 능력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주로 기존 대출자가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의 허덕이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의 문제가 있는 거 이해가시죠?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리면 신규 대출이 줄어요. 신규 대출이 안 늘어요. 근데 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뭐예요? 기존 대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이냐 기존 대출이냐. 기존 대출의 경우 상환 능력이 더 현저히 떨어지겠죠.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리자니 상환 부담이 걱정이 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만약에 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이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더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항상 맞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가계부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국제기구가 IMF, OECD, IIF, 국제금융협회죠. 월드뱅크 다 하나같이 BIS까지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08년 이후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부채 상환을 놓칠 수 있는 게 아닌가,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OECD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OECD 외에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IF죠.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더 높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의 GDP가 한 1,800조 원, 한 해 GDP가,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가 1,900조 원. 대략.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한 해 GDP보다 크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보다 큰 지금 이 조사 대상 중에는 유일한 나라인 거죠. 그 다음이 홍콩인데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인 거죠.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가 규모적으로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IIF는 주로 규모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IMF는 상환 능력적인 차원에서 또 지적을 해요. 잠깐 간략하게만 보면요. 이게 실선이 있죠. 여기 검정색. 이게 2007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파랑색이 2022년 2분기 기준입니다. 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상태보다 이 값이 늘었냐 줄었나를 보는데 대부분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상태보다 지금의 상태가 조절이 됐어요. 그죠? 이 2007년보다 지금이 더 떨어졌죠. 대부분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007년보다 높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만 커지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늘어났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나라 중에 채무 상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쵸? 늘어난 나라 중에. 그러니까 이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IMF도 지적을 한 겁니다. 경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좀 판단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가계부채 문제 어디가 약한 고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실제 가계부채 1900조 원 있잖아요. 그 1900조 원 중에서 주로 누구의 부채가 많아요? 당연히 고소득층일수록 부채가 많아요. 주로 누구죠? 8, 9, 10분위. 이게 고소득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중소득층. 저소득층의 부채는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적고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고소득층의 부채다. 자, 그러면 대출 잔액 중심으로 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1900조 원에 해당되는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누구 거다? 5분위 거, 4분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50% 이상이 5분위 고소득층인 것이다. 그리고 5분위와 4분위를 더하면 대략 한 80% 정도가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의 부채다. 그리고 소득 점유율로 보면 소득 점유율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헤아려 보면 이 고소득층의 부채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서예요. 그러면 어디가 약한 고리겠습니까? 집값이 폭락하면. 이해가시죠?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폭락해서, 예를 들면 극단적인 케이스로 10억짜리 집에서 가계부채를 9억으로, 9억, 그 극단적인 예예요. 규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은 거예요. 10억짜리 집인데 9억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그런데 이 10억짜리 집이 만약에 8억이 됐어요. 그러면 빚을 못 갚겠고, 그러면 이 빚을 못 갚을 때 은행은 집으로 받겠죠. 담보니까. 그런데 담보를 어, 청산해도, 경매나 이런 식으로 청산해도 대출을 상환받지 못하죠.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득층의 부채 규모가 많고,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일 것이고, 그러면 어떨 때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것이다? 집값이 폭락할 때죠. 근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본다라고 만약에 의견을 드린다면, 오히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폭락하지 않도록 유도할 개연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또 이 가계부채 측면 말고 또 한 가지 부채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PF 대출이죠. 이 부동산 PF 대출은 오늘 제가 안 다룹니다만, 이것은 기업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이 아닙니다. 근데 역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이것도 굉장히 약한 우리 경제의 고리인데, 이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려면 역시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값을 전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집값 전망은 그 미분양 주택
분석한 영상을 보십시오. 오늘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한다면,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집값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다. 떨어지면 당연히 가계부채 문제가 부실해질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가계부채 문제의 약한 연결고리 하나를 꼽자면 바로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심각합니다.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현상과 달라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상황이 안 좋아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가장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세요.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비 다 오르죠. 인건비도 오르죠. 그리고 매출은 넉넉치가 않죠. 또 뭐 임차료 오르죠. 전기요금 오르죠. 가스요금 오르죠. 그러니까 다 오르는데 매출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탱하기 위해서 뭐에 의존을 합니까? 부채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면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즈니스가 안 돼서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대출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 대출을 못 갚는 것이고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또 다른 대출에 의존하죠. 그게 바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연체율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액이 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연체율도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앞서 연체율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가계부채 연체율. 근데 가계대출 연체율이 뭐 지금 많이 높아 봐야 0.4%다라고 했는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5%로 0.0%대에서 뭐 정말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약한 고리를 만약에 찾자면 어쨌든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수도권은 오르고 비수도권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의 개수로 보면 100개 중에 6, 70개는 오르고 3, 40개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떨어지는 집값 추이도 강하진 않기 때문에 약한 고리라고 생각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자영업자의 대출은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2023년 경제전망서에서 강조했듯이 2024년 경제는 2023년보다 오히려 더 안 좋다. 실물 경제적으로 안 좋다. 매출이 잘 일어날 리야 없어요. 또 심지어 국내적인 여행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자영업자들이 좀 견딜 수 있었는데 2024년에는 그 소비마저 어디서 일어나요? 해외 소비로 일어나요. 왜? 다시 리오프닝의 시대로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약한 고리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되고 2024년을 가늠해 보신다면 아마 자영업자의 대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또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눠야 되는데 정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차주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채무 불이행자예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자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안타깝습니다. 5만 2천여 명으로 23년 2분기 기준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채무 불이행자가 짊어진 그 빚의 규모가 9조 1천억 원이 되니까 결국 9조 1천억 원만큼의 금융부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부실. 자영업차주 금융채무 불이행자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참, 참 힘드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뭐 정말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네, 2배 가까이 늘었죠. 그 규모로 보면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음, 우리나라의 그 취업자 구조로 설명드리면 전체 취업자가 대략 한 2,700만 요 정도 되고요. 약 650만 정도가 자영업자거든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해서입니다. 그 중에 5만 2천여 분이 지금 금융채무 불이행자이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빚을 갚기 위해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서 어떻게 이 약한 고리를 너무 속상한 어떻게 이 약한 고리를 해결해야 될까를 놓고 정부가 문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문장을 듣게 됐어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삼아야 될 시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자영업 차주분들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가계부채 문제에서 이 약한 고리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미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 버렸을 때 야기될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그 상환 부담이 또 역시 고민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처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오늘은 가계부채라는 관점에서만 기준금리를 해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재밌게도 재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는데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시중금리가 조금 더 10월, 11월까지는 높은 시중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2년 끝자락 이 당시의 그 정점을 찍었었던 이 지점보다 더 올라가긴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 나눴었던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안정화되는 흐름도 반영되기 때문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다시 이것을 통과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은행이 가산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문제긴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위와 5대 은행사의 그 해당 그 금리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그 부서장 회의가 매주 금요일 날 열려요. 그러면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를 지적하겠다. 가계부채 규모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한국은행은 동결하고 있으니까 금융위가 정책적으로 시중금리를 올려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정체되는데 시중금리만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이 차이값이 뭐죠? 은행의 이자이익이 되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니 은행은 자금을 마련할 때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산금리, 이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이게 시중금리인데 가산금리를 올려 잡다 보면 이자이익이 커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약한 골이고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가계부채 문제의 대책을 의견을 잠깐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해야만 해요. 금리를 올리는 것만이 지금 이 시점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해 준다.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해 주는 것이 대응 전략이겠는데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분명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취약 차주들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해 주는 정책 금리의 활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어,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으로 공공 일자리 같은 것 실직의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계층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서는 또 한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물가 부담 속에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료품 소비 이런 부분이 많은 지출을 들이고 있으니 식료품 소비 바우처라든가 또 이제 곧 겨울 추운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수도 광열비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바우처 이런 것을 그 취약차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대응책을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 끝으로 제 책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여러분들이 2024년 경제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경제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이 그 방향성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준비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책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녹화를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라이브니까 말 그대로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